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회 B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이 올해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마지막 수업이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 금융자산과 자산관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산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죠. 그럼 자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이 말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산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산관리란 무슨 의미냐? 자산관리라는 것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자산을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나중에 직장을 얻고 돈을 벌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을 관리하지 않고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겠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 걸 막고 생애 주기 동안,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산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관리를 잘 해주어야 돼요. 자, 그 이유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이유, 미래에 예상되는 지출과 더불어 뜻밖의 사고나 질병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이유 아까 내가 말한 거죠. 첫 번째 이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사실 원래 학교에서 자산관리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도입했냐? 이 밑에 있는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밑에 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는 우리나라 200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입니다. 기대수명이라는 것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2004년생이잖아요. 2004년생의 기대수명은 남자는 74.5세, 여자는 81.4세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정리해놓고 두 번째 표 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정년입니다. 정년은 은퇴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2014년에 평균 정년은 58.1세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아마 은퇴를 58.1세 정도에 할 거예요. 그런데 기대 수명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74.5세, 81.4세인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20년 동안은 소득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잘 살려면은 돈을 벌고 있을 때 자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표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상대적 빈곤율은 뭐냐면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빈곤율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3.8% 정도예요. 자, 그런데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4.8%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인들 중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노인들이 빈곤하고 싶어서 빈곤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도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벌 때 관리를 잘 해주지 않다 보니까 자산 관리할 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빈곤한 상태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이 국가에서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해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산관리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산관리 방법을 잘 알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산관리 방법과 금융자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산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칙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3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란 무엇이냐면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원금이라는 것은 미천으로 들인 돈, 본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 넣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인데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다 잃을 위기에 처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원칙입니다. 어느 정도 내 원금이 보존이 되는지 이거를 잘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말 그대로 수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건데요.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똑같이 투자했는데 어떤 상품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어떤 상품은 원금 보존만 되면은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많이 불리고 싶으면 수익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금융상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조건이 10년 뒤에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뒤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0년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아파진 거지. 매우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근데 현금으로 뺄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럼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겠죠. 그래서 투자한 상품들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금융자산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무엇이냐면은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예치,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에 일정 돈을 맡겨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예금은 수익성이 진짜 상대적으로 엄청 낮아요. 요즘 막 이자율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금과 적금을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자를 진짜 거의 안 줘. 1%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이자가 1%라는 말은 10,000원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자율 1%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갖고 1년 동안 10,000원밖에 못 번다는 거죠. 수익성 자체는 진짜 낮은 거고 돈 벌려고 예금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는 거죠. 알겠죠? 돈은 많이 못 번다는 점. 그렇지만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낮아요. 은행이 고객들이 예치해 놓은 돈은 잘 안 건드리고 그대로 보존한 다음에 돌려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하죠.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은 높다는 거. 예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도 중요한데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주, 예금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금주가 원할 때 쉽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어요. 예금은 쉽게 돈을 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자, 예금의 종류까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할 때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저축성 예금인데요.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금액의 돈을 계약 기간 동안 맡겨두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성 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자율을 비교를 해볼 건데 요구불 예금이랑 저축성 예금을 비교해 봤을 때 요구불 예금이 저축성 예금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행이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은행에 많은 고객들이 돈을 맡겨놓죠. 그러면 은행은 그 맡겨둔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그 맡겨둔 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은 그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해 대출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의 일부를 빌려준 사람, 즉 맡겨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잖아요. 고객이 언제 돈을 다시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 돈으로 대출해주기는 어려우니까. 반면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은 고객이 안 찾아갈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요구불 예금에 비해 저축성 예금의 이자율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거의 이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동성 자체는 진짜 높지만. 근데 저축성 예금도 종류가 나눠지는데 저축성 예금은 정기 예금과 또 정기 적금으로 나누어져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 차이점도 잘 알아두세요. 정기 예금은 무엇이냐면 목돈을 한 번의 계약 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했다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억 원을 그냥 한 번에 은행에 맡겨. 그리고 나서 뭐 1년 또는 뭐 2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는 거지. 이자랑 같이. 정기 적금은 뭐가 다르냐면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달에 5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맡겨놓는 거. 이게 정기 적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목돈이 있을 때 이용하는 게 정기 예금이고 은행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겨놓는 것. 이것은 정기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예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회사라는 말 들어봤나요?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창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장이 모든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걸 발행을 해.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기업의 전망을 판단을 하고 이 주식을 사들여요. 이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겠죠. 주주가 돼요. 그리고 이 주주가 주식을 사들인 돈 있잖아요. 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다음에 주식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고 이 주식을 사들인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거냐면 주주가 된다고 했죠. 이 주식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일부를 준다는 증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주주들은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냐? 특징 볼게요. 1번 주식 소유자는 주주가 되어 기업의 이익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일단 이익 배당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주주들이 낸 돈을 바탕으로 운영을 했죠. 그러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럼 그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돼. 왜냐? 주주들도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익 배당입니다. 알겠죠? 주주들은 그 이익 배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 회사의 주인이니까. 알겠죠? 그럼 두 번째 특징.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배당 수익은 아까 말한 이익 배당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익 배당 결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배당 수익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당금이 주기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은 뭐냐면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은 사들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도 가격은 파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켜서 아무 회사의 주식을 한번 보세요. 주식 그래프를 보세요. 주식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오르거나 쭉 내리는 그런
그래프는 없고요. 보면은 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이거 매입한 거죠. 샀는데 이 지점에서 주식이 이만큼 올랐어. 그럼 이때 팔아버리면은, 주식을 팔면은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이런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 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익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익 배당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금융자산 중에 제일 수익성이 높은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 기업이 만약에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역시 굉장히 낮은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주식은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철저한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재무제표라는 것을 보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기반이 튼튼한 기업한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채권 보도록 할게요.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은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채권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가 채권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가 되면은 이자 수익을 줘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고요. 이 이자 수익은 예금 이자 수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권 증서 역시 서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증서를 내가 받았을 때보다 증서 가격이 올랐으면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역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산관리 원칙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아요. 왜냐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정부, 공공기관, 기업이 돈이 없어서 혹은 망해버려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안전성이 낮아요. 그렇지만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비교적 신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안전성이 주식보다는 높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금융자산으로 보험, 연금,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은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고나 위험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게 어떤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은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목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돈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놓는 거지. 내놓은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병에 걸렸을 때 목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도 어느 정도 들어놔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금은 무엇이냐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야.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청장년층에 돈 들어갈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안 하면 노후 대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많이 이용하는 게 연금 제도인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 안정적으로 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금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벌 때 일정한 자금을 적립해놔요. 일정한 자금을 꼬박꼬박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노령이나 퇴직의 상황이 되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때 내가 투자해 놓은 돈을 한 번에 받거나 매달 어느 조금씩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대비를 위해 연금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펀드 보도록 할게요.
돈을 벌려면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이랑 채권을 제대로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투자를 대신 맡기는 거죠. 이게 펀드입니다. 즉,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대신 투자해주는 대가로 우리는 이제 투자 수수료를 펀드 매니저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쁜데 투자는 하고 싶다. 그러면 펀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금융자산의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예금, 주식, 채권 이 세 가지만 냈으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금융자산 A, D를 특징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특징,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에 따라 분류를 한 건데요. 여러분이 먼저 A에서 D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적어본 다음에 제 풀이를 들어주세요. 풀어보았나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익성 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익성 그래프만 봐도 A, B, C, D가 뭔지 다 알 수 있어. 자, 일단 B. 수익성이 제일 높은 B는 무조건 주식입니다. 주식의 수익성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제일 낮은 건 뭐라고 했지? 예금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CD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중간에 있는 A가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CD가 각각 무슨 예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이자가 더 높은 거는 저축성 예금과 요구불 예금 중에 뭐라고 했죠? 저축성 예금이라고 했죠. 요구불 예금은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이자를 많이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높은 C가 저축성 예금이 되고요. D는 요구불 예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찾긴 했는데 안전성과 유동성 측면도 볼게요. 자, 안전성이 제일 높은 CD는 당연히 예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금이 제일 원금 손실이 적은 안전성이 제일 높은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전성이 낮은 건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네, 주식 B 적어주면 되고요. A는 중간에 있는 A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볼게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얘는 만기 자체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할 때 입출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건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건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은 만기가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자를 포기하고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그러면은 수익성과 안전성 모두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품이 있으면 모두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위험, 그리고 세로축은 수익이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고 위로 갈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지금 금융상품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는데 약간 비례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위험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높고 위험성이 낮으면 수익성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즉, 안전성을 선택하면 수익성을 포기해야 되고 수익성을 선택하면 안전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안전성과 수익성 둘 다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특정 금융 자산에 돈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금만 하거나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나 기간 등에 따라서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 일부, 주식 일부, 채권 일부, 보험 일부, 연금 일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지 하나의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추구하는 어떤 원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 원칙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이 분산 투자라는 말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나중에 돈을 벌면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사회 B 수업이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았고 그래도 아직 기말고사 남았으니까 복습 잘해서 기말고사까지 마무리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